서울국제금융오피스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세미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토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여러 의견들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의견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해, 특히 이 제도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는데요.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질문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설득은 수석 부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특검법에서 넘어서 이 업권법 관련돼서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에게 특별하게 바라는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신정부 쪽에서도 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가상자산 측면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자산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파이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역으로 또 NFT는 정말 독보적인 어떤 또 많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코인, 토큰 이 측면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분야를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그리고 신정부가 더욱더 어떤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욕구 이런 부분들 수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방식으로서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또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정쟁을 통해서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어떤 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측면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은 투자자,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부분들이 지켜지는 상황 하에서는 최대한 모든 문호들을 열어주고 그런 어떤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열정들을 수용을 해서 하나의 새 정부 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중심 발전 축으로서 이 디지털 자산 분야들이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정부에서 지침들이 나와야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서병수 애널리스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연기금을 포함해서 현재 이 블록체인 관련 투자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요? 예, 사실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극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의 금융은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정부나 규제 당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자산 중에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중에서 일부러 편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과연 투자해도 되는가, 먼저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융기관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잡히는 부분들이 나와주는 거, 그게 사실은 앞으로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적인 투자와 관련돼서 금융기관들이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제 당국의 목소리가 큰 만큼 투자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최석영 선임연구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이 제도적으로 이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지금 거래소 관련해서 가장 큰 규제라고 하는 게 지금 특검법에 의한 그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기준인데요. 등록 기준은 뭐 ISMS 인증부터 해서 그 실명 계좌 발급 이런 요소들이 가장 기업 활동에 가장 어려운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명 계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화 마켓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의 그 규모가 세계 3위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그 원화 거래만으로 3위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계 다른 달러나 이런 부분까지 확장된다면 세계 1위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지금 거래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이런 규제들이 좀 완화가 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트래블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그런 특검법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규제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블록체인 그 벤처 특별법 중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벤처 기업을 아예 지정을 하지 않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아예 벤처 기업으로 등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델리오 정상호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내 이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에서 이 가장 이 규제 현황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규제를 거래소 분야하고 비거래소 분야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산업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가 거래소만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몇 개의 거래소는 특검법의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저는 핏이 맞는다고 그러는데 핏이 맞는 면이 있지만은 비거래소 분야는 사실상 특검법에 거의 또 규제도 안 받아요, 현재는. 그래서 거래소는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코인을 사냐 안 사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그 코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소들은 제도화를 시켜주면서 그 제도 내에서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가상자산화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화 되어 있는 것을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으로 운용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규제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 분야와 비거래소 분야를 나눠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코인 사지 마, 코인 거래하지 마가 아니라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져야 될 권리, 갖고 있는 권리, 투자를 받을 권리, 뭐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 이런 기본적인 권리,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을 뭐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벤처기업 인증이 된 기업을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만 되찾게 해줘도 상당히 시장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에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분 걸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중국의 CBDC 발행과 더불어 탈중화된 암호화폐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향후 예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BDC 관련해서 제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중국의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하는 규제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스테이블 코인, 넌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상당히 이거를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테더 같은 경우는 1달러짜리고 현재 지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없지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그 1스테이블 코인이 1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또 뭐 탈중화하고는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고, 다만 이제 중국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가져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은행을 통한 스테이블 발행이나 유통을 생각하는 거고,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통계를 놓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랑 활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CBDC 형태의 국가주도 형의 어떤 화폐로 가는 것이고, 미국 같은 시장은 USDT나 또는 USDC 같은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CBDC 발행과 더불어서 다른 이 디센트럴 암호화폐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 CBDC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재근 부회장님께서도 발제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논의가 이 CBDC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석영 연구위원님. 아, 네. 지금 준비를 했으면 올 하반기 정도에 CBDC에 대한 어떤 정책을 아마 발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위에나 CBDC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글로벌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사실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CBDC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BDC 관련된 부분들이 뭐랄까 따라가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희 한국은행 쪽에서도 CBDC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CBDC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적어도 뒤처지지 않는 형태로서 한국에서 CBDC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집행은 올 하반기 정도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올 하반기 정도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CBDC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 디지털 커런시 패권 정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질문을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석영 선임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스위스 주크시 크립토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현재 여의도에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 크립토 아일랜드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 크립토밸리를 이게 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일단 스위스는 금융 강국으로 다 아시다시피 금융 강국이고요. 또 지금 스위스의 정부 그 정치 제도가 그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반이 일단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이 이 크립토밸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뭐 기술적인 연구나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뭐 고도의 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크립토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ICO 같은 그런 규제를 일찌감치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할 수 있게 바꾼 것도 영향이 크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위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 정도 되었고, 거기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해서 뭐 법제도에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고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STO도 실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3년 정도 됐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같은 축구시 같은 그런 허브밸리 도시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추진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잘 차용한다면 저희만에 잘 맞는 그 블록체인 특화 친화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친화적인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를 거버넌스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여주기식 소통의 수단 팬덤 마케팅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법상 DAO의 책임 주체도 없는데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다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버넌스를 이제 다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태계라든지 기업의 방향을 마치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인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어떤 제품이나 또는 브랜드 생태계의 주인으로서 참여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민법에서 다오는 현재 법으로는 이거는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작년에 와이오밍주에서 다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줬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거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는 다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인의 형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다오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오도 저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없이. 그리고 이 다오라는 것이 결국은 공동으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고 이 생태계를 내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점도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 관련돼서 NFT나 여러 분야에서 여러 업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다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로서 회사 밑에 약간 스펙 같은 형태로 별도로 하는 식으로 충분히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도들과 관련돼서 한국이나 미국의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특별한 규제나 법안이나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단 일을 진행을 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함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이나 규제가 없다고 했을 때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면은 내가 먼저 튀어나오니까 정을 맞는다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신생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먼저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게임 업계 쪽에서도 지금 몇몇 이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보다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주는 게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실 기술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자금도 부족하지 않고요. 의지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 지금 금융기관들이나 연기금이요. 작정하겠다면 싸들고 돈 싸들겠다는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당장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주요 몇몇 금융기관들도 돈을 지금 못 싸들어서 날릴 겁니다. 다만 감히 이거를 먼저 해도 돼? 라는 관점이 큰 거죠. 미국에서는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다오라는 시스템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신생산업에 대해서 과연 그런 관점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괜찮다는 걸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중요한 거고 다오 가는 관점도 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가상자산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이 굉장히 어떤 뭐 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기업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이죠. 아마 현대 코인이라는 형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 이제 정씨 패밀리 중에 한 분께서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현대 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 SK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국의 어떤 재벌 시스템에서는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산업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코인이든 SK코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내지는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그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현대코인은 결국은 실패인 거거든요. 그 이제 SK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대기업이든 또는 금융 자본이든 이런 쪽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뭐 여태껏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이든 아니면 엔젤 세대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헌신과 노력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해야겠지만은 결국 이 분야에 있어서도 대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인력들이 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얼마만큼 공정성을 이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형태로서 산업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보호해줄 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쪽에서 손을 들어주셔서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들리나요? 다시 할까요?
네, 한신회계법인의 김태호 여기사입니다. 설재근 부회장님이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요.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권고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가 3월 25일부터 시행 얼마 안 됐죠.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적인 규약이나 프로토콜이 없다. 근데 국가 간에 실명이 과도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일부 있으셨는데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과도하다 또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노력도 좀 과도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표현에서 뭐냐면 특검법상 실명 계좌 획득 및 트래블 룰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과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가 이것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좀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점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국제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럼 가보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국제적인 규칙도 없고 또 실명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일정한 정도의 합의를 뭐 아까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좀 더 사실 연구소가 그 뭐 제도화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과도하게 시장이 빗나가는 것은 좀 막아준다는 의미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은요. 결국은 뭐 안 했을 때 받는 데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자발적이든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한 반발짝 정도 더 앞서 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 특히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이나 일본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이런 형태가 FATF에서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FATF의 권고를 수용해서 FIU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강하게 이제 저희 가상자산에 요구를 한 거고, 이번에 3월 달에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4월 25일 이제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일단 트래블 룰이 이제 사실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특검법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인가를 현금 실명 계좌를 네 곳에만 내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금 세탁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지적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업비트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 트래블 룰에 따른 어떤 또 저희들 그쪽에서 먼저 더 강하게 선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독점적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기타 거래소들이 코인 거래소로서 사실은 인가를 내준 거고요. 근데 코인 거래소로 되면서 정말 3년, 4년 1년에 50억씩 들어가면서 사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쪽은 자기들이 취급하던 물량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소멸된 5%, 10%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래블 룰 관련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체제로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고 이 트래블 룰에 따르게 된다면 더 이상 뭐 자금 세탁이든 테러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물론 코인 대 코인으로서 사실은 이 분산화된 이 블록체인에 따라서는 코인의 이전은 여전히 자유로워요. 이게 이제 현금화되는 100만 원 이상 인출이나 이런 현금화되는 이때는 이제 FIU에 신고하게끔 그래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뭐 아시겠지만 익명화된 어떤 그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뭐 10개가 가든 100개가 가든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못 잡아내요. 과연 그랬을 때 결국 어딘가에서는 현금화가 돼야죠. 미국에서 현금화가 되든 한국에서 현금화가 되든
그 현금화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 트래블 룰에 의해서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산업의 어떤 투명성과 건정성을 위해서는 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앞선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트래블 룰 관련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역수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금융권에서 그 자금 세탁 문제를 가지고 그 현금 실명 계좌를 홀딩하는 그런 어떤 그 정말 비협조적이고 이 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간단히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앞선 규제나 정책이나 방향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요. 성장 산업 관점에서 그런 방향성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트래블 룰이라든가 정책 당국들의 방향들에 대해서 의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규제나 관련 억제하는 관점에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규제가 없는 저희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줌으로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있는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걱정 및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금융당국 쪽이나 금융기관들이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제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방향을 만들어준다는 층에서는 이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들이 정말 어떤 의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많은 민간 참여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인가 아니면은 너희들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방향의 시그널 규제인가 의도에 따라서 똑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의도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자금 쪽에서나 민간 업자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특히 금융이라든가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에서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들이 나와줘야만 그래야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의도를 깊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해외의 규제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혹은 국내가 보다 법적으로 선두적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들 혹은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한 분께 더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법제화 논의도 좋고요. 혹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특별시 김부곤 금융협력감입니다. 아까 사회자 아나운서분께서 지금 새 정부 출범으로 이제 업권법 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건 이제 규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은 이제 규제 측면도 있지만 육성 측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육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이제 육성을 위한다고 하면 아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고 하면 서울시에 바라는 뭐 육성책, 육성 아이디어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육성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업계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서울시 네, 서울시에 바라는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들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라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갈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크립토라고 하는 거의 내용을 파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그 산업의 방향이라는 게 크립토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상자산 코인을 그냥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 SK처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까지 주총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됐고, 그 크립토를,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규제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증권이나 화폐인 경우에는 규제하고 상품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크립토는 활성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트래블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세탁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뭐 문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단계로 우리가 인식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업계에서 그 요구하는 거는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당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단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벤처기업 인증을 안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회사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안 해주면은 물론 뭐 안 받아도 뭐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더 어떻게 보면 많이 클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업계의 의견은 육성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규제나 그림자 규제, 그 법에도 없는 규제 또는 창구를 통한 창구 지도를 통한 이제 은행의 창구 지도를 통한 규제, 이런 것만 없애주셔도 아마 국내 크립토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그 건강하게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가지고 부산 쪽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부산 쪽에 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뭐 등등 뭐 또는 이번에 신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진흥원 이런 어떤 유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닌가 같고, 사실 이 가상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뭐 지방자치에만의 어떤 그거는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뭐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 이런 어떤 정책 차원으로서 사실 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저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한번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해봤으면 싶은 게, 왜 미국 같은 경우 모 시장이 자기 급여는 비트코인을 받겠다,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세금을 내는데 디지털 자산으로 받는 어떤 형태,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뭐 모든 것들을 뭐 디지털 자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너무 저게 가격한 그런 거를 한다면, 적어도 일부분들, 적어도 서울시 자체 내에서 이 디지털 자산들이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만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어떤 그 임팩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가만히 놔두는 게 가만히 두면 사실은 잘하거든요. 사실 규제 없이 되는 지원을 보다도 이쪽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개발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서울시의 어떤 집행하는 그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사실은 활용해 주시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스위스 주크시 같은 경우가 그 지금 기업들을 좀 유인하는 책으로 썼던 제도 중에 하나가 뭐 법인세를 최저로 적용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은 법인세를 최저로 내도 돼. 뭐 이런 식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료를 암호화폐로 받는다거나
세금 같은 부분도 암호화폐로 작년 2월 정도에는 이제 아예 개편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했던 사례 중에 그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그 벤처 캐피털을 운영을 해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그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그 회사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느 정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 스타트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 그냥 일부 금액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받고 그다음에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받은 만큼 또 의무사항을 주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로봇 산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다. 가상화폐와 연결돼서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너희는 언제까지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그런 걸 조건으로 달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처럼 하지만 그 자체가 기업이 성장하는 당연한 업무가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위스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그런 부분 좀 차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산업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기본적인 자금을 통해서 펀드, 모펀드, 자펀드를 만드는 형태의 지원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벤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만만치 않고 특히 가상자산이라든가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만약에 서울시 같은 데서 그런 것과 관련된 저는 어차피 이 산업이 정부의 방향성 대전 결국 민간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 자금이 움직일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민간 자금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데 만약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모펀드를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몇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는 거나 하는 형태로 된다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형태를 통한 게 사실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에 자금 지원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초기 벤처 펀딩을 하나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금융협력관님 답변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법인세 완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지불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서울시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 펀드 조성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분께 다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한국이 이 가상자산 관리 감독 체계가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국이 조금 그래도 다른 나라들을 지켜보면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보다 앞서 나가야 할지 네, 고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산업이 한국 사회나 한국 경제가 가야 될 분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야가 사실은 예전에는 정부가 산업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어떤 성장은 민간 쪽에서 사실은 분산화된 통제받지 않는 형태로서 사실은 어떤 많은 자본과 젊은 어떤 인력들이 모여서 이 정도까지는 끌고 온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그 코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수익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리고 아까 전망한 바와 같이 이 시장의 어떤 성장 규모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 형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와중에서도 사실 손실을 보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도 많고 또 저희들 옛날에 벤처기업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신규루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돈을 끄집어들였던 벤처들이 나자빠지면서
피해를 본 우리 5060 세대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NZ 세대들이나 이 젊은 우리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젊은 층은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신념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 산업이 진입 장벽의 벽도 완화시켜주고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규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많은 어떤 자본과 인력들이 더욱더 진입할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 유일하게 한국이 전 세계를 현대 삼성을 뛰어넘은 그런 형태로서 한국이 주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디지털 자산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제나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 IT 업계 분들한테 좀 금융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IT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금융을 하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IT 업계들이나 블록체인 쪽에서 보면은 펀딩을 받는 것들이 대부분 IT 뭐 대기업들 위주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자금들을 IT 업계들도 협업하거나 받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블록체인이 NFT라든가 각종 것들이 코인 경제하고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업계에서 지금 몇몇 코인들이 나왔던 것들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함으로써 만들어진 여러 노이즈들도 있고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의 금융 노하우하고 접목을 해서 여기서 말도 안 되고 답답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 쪽하고 금융기관과의 접목이라는 게 산업단에서도 있고 정책단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IT 업계 IT를 주도하는 블록체인 업계의 규모에서도 한계가 있고 산업 성장에서 한계 있고 그리고 금융하는 분들이 서로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접근하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한국의 금융뿐만이 아니라 한국 블록체인 업계도 같이 가야 되고 이 산업은 정부만의 얘기가 아니라 민간이 결국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담당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느 나라가 제일 선도국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선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출발 손상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 할지 이걸 해도 될지 이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예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해외로 나가거나 싱가포르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서 기업을 이렇게 뭐 만들어서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최소한으로 기업이 그래도 나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산업이 발전하는 스피드가 이게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커지는 규모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아마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SK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본인의 비즈니스에 이 코인 경제라고 하는 거, 가상 경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가 결국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크립토의 시스템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나름 그 안에서의 생태계의 규칙이나 룰이 이미 다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좀 하신다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그 약간 퀘스천이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만나 뵈면은 이제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시고 그리고 공부만 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공부만 하고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라든지 좋고 나쁨을 판단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치고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산업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IM 자산의 김홍석 부대표고요. 평소에 또 이 크립토 자산이라든지 뭐 디파이 계속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와중에 많은 또 여러 가지 그 관점들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신 디파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이다. 여기서 육성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컨센서스는 여기에만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나 이런 정부의 에서 갖고 계시는 시각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크립토 자산이고 이게 레귤레이션이 저는 되지 않아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플레이어들로 국한해서 이거를 허락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당분간은 좀 조심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고 봤으면은 볼 때는 레귤레이션이 너무 심한 게 아니라 레귤레이션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그 투자 계약서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펀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없고 정부도 이런 코인에는 투자를 해도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뭐 이래서 그게 거래량 기준이든 뭐 시가총액 기준이든 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펀드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뭐 벤처기업 인증도 말씀해서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귤레이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가 됐든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가 됐든 빨리 이 부분을 더 스터디를 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줘야 금융기관이 그거에 맞춰서 투자 상품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세수 급여를 가상화폐로 받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상화폐 너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너는 뭐냐?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회계사니까 세법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금융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뭔가 자산이 이전이 되거나 부가 변경이 됐는데 그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것을 급여로 준다? 세금으로 내라. 그걸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너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름을 족보를 정해줘야 그 다음 일이 되는데 사실 그거 기초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 역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향점은 얘기할 수 있지만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개발되어 온 그 발자국을 보면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논의들을 나누고 또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된다면 보다 빠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울이 금융 허브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을 하는데 블록체인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어보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제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금융투자 아래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